의식주, 인간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집이죠. 이 집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과 철학을 담았을 때 그 풍성함이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스페셜, 오늘은 청년정책소통 포럼의 연사이자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건축가 김원훈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실생활,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자고 먹고 사는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제가 이제 건축가니까 오랫동안 그 겪은 경험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공동 생활의 그 생활 양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우선은 주거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휴식을 통해서 다음 그 창의적인 생활에 활력을 얻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잘 공공의 서비스를 잘 못하고 있고 뭐 등등, 하여튼 집에 관한 사람들의 권리가 잘 보장이 안 되고 있다. 특히 뭐 청년들은 뭐 집을 어떻게 하느냐, 더군다나 젊은이들도 요즘 뭐 고시원이다 생각하면 참 건축가로서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런 문제들을 그동안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국가 체제 자체가 아주 잘못 유도해온 게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반성을 하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장 요새 말로 적폐라고 할까, 잘못되어 온 것이 그냥 속된 말로 토건 마피아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토목 건축을 위주로 조폭들 같이 사람들 못 살게 하고 갈취하고 뜯어가지고 그걸 자기네 잘 살고, 그런 이 잘못된 사회 상황에 대해서 이미 뭐 너무 늦어버린 점도 있긴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조금이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좀 그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얘기, 이 잘못된 왜곡된 그 방식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부터 제가 좀 시작을 설명을 할게요. 시작은 6.25 전쟁, 1950년에 벌어진, 그러니까 지금부터 70년 전 얘기예요.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서울이 지금 여기 뒤에 보시다시피 북악산 있고 인왕산 있고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땅을 여기를 해서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곳에다가 해놨는데, 여기가 남북 전쟁하는 바람에 양쪽에서 서로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파괴하고 하는 바람에 3년 전쟁하는 동안에 거의 뭐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천만 다행으로 5개의 궁은 폭격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살아있어요. 그건 참 다행이고, 그 외에는 뭐 다 망가져서, 특히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이죠. 집이 없어. 그리고 이제 서울이 이 북쪽 이제 수중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이 1953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울로 다시 다 돌아와도 좋다, 부산 피난 가고 거제도 피난 가고 뭐 한 사람들이 서울로 다시 왔을 때 일시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도 할 뭐 재정도 없고
급격히 그렇게 안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요즘 말로 각자 도생이지. 뭐 주워다가 깡통 주워다가 바라크 짓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또 정부의 행정력도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심하게 피해를 받은 곳이 공원 같은데, 일반 개인이 가진 땅은 내 땅이니까 뭐 못 들어와 이럴 텐데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공원, 산 이런 데 가서 그냥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이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조사를 시켜보니까 13만 동이라는 게 무허가로 지어진 집들이 있었어요. 그걸 박정희라는 사람 아시죠?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직을 뺏은 사람이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원래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내가 쿠데타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군대로 복귀하겠다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려니까 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무허가 건물 중에 4만 6,050채를 양성화 시켜주면서 그 허가를 받은 걸로 소급해서 표를 그렇지. 그러고 정말 형편없는 9만 채는 이건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공원이고 막 산에 막 진 거는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김현옥이라는 군 출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소위 아직도 불도저 시장이라고 이름이 남아있는데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구만동을 빨리 지어라.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들을 옮겨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 시내에 인왕산, 낙산, 와우산 이런데 그 막 무허가로 지었던 구만동을 다 헐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광주 대단지라는 곳이야. 광주 여기요. 경기도 광주. 지금 성남시예요.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 거기다 갖다 다 몰아놓고 천막 치고 지금 이 그림처럼 거기서 정말 열악하죠. 무슨 포항 지금 이재민보다 더 땅바닥에. 그런데 주민들이 생계 수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몰아놓고 거기서 나중에 당신들한테 그 땅을 줄 테니까 나중에 뭐 집을 지어주겠다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그 땅에 대해서 땅값을 뭐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그걸 막 올려받겠다 그러고 등등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진 2만 가구, 한 10만 명 가구가 수가 2만 가구. 옛날에는 5인 1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부부의 아이 셋, 2만 가구가 10만 명쯤 되는 사람을 거기다 몰아다 놨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불만이 폭발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민난 같은 게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난 거야. 왜 버스 노선을 보내준다 해놓고 안 해주냐. 뭐 등등. 기반시설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냐. 뭐 등등. 그래서 시위대가 수만 명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서울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폭동이 발생한 거야. 버스를 탈취해서 타고 우리의 뭐 불만을 호소하자. 이런 식으로. 이건 잘못하면은 폭동 민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화가 난 게 뭐였냐면은 다시는 서울로 이사 오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라고 한 거야. 거주지의 자유라는 것은
이 주거 저거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다시 안 오겠다. 그거는 이게 사람 대접이 아니다. 반헌법적이네요. 그럼. 그 다음에 제일 기분 나쁜 것은 아까 12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김현옥 시장의 한 말 중에 10만 명만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저희들끼리 뜯어먹고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응? 거기서 무슨 쌀 장사도 생길 것이고 무슨 땔감 장사도 생길 것이고 무슨 그런 식으로 경제 공동체가 생길 것이다. 그 잊어버려도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화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응?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신문 기사들이에요, 그때. 경찰이 옛날에, 지금은 이런 거 막 이거 쓰고 수류탄 던지고 무슨, 뭐지? 그래가지고 진압을 하려고 그랬는데, 진압을 못했어요. 워낙 이 사람들이 불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다 잡아서 재판받는 적인데, 이런 이제 그 도시에서의 그 도시 빈민들의 이 불평등한 대우 이런 것들이 도시의 폭력으로 나중에 저기를 하게 돼요.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 재개발 철거민 무슨 청계천뿐만 아니라 그런 폭력적으로 도시를 다스릴 때는 항상 반발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도시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리 같은 데가 이렇게 방사선으로 이렇게 다 해놓은 것이 데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문 쪽에서 보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정도로 이제 도시에서의 그 시민들의 대등한 권리를 어떻게 하면 잘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도시 생활에서의 가장 기본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까 그 어린아이들 봤죠? 광주 대단지에. 그런 아이들이 그런 데서 자랐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이런 체제라는 것은 정부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다. 이거는 깨부셔야 된다. 이런 자생적인 그 사회주의자, 나아가서는 반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학자의 그 연구를 보면 지난번에 왜 통진당이라고 통합진보당이라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명령을 내리고 국회의원이 구속되고 지금 이석기 석방하라 모여서 떠들죠. 그런 것이 통진당의 본 뿌리가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어디 나왔었지? 뒤인가? 여기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임미리 박사라는 박사의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논문을 보면 경기 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통진당의 뿌리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옛날 계열이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분류하긴 하지만 어쨌든 도시에서 그런 핍박받은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고 그 나중에는 투쟁적이고 폭력적이 되고, 그것이 광주 5.18 이런 것까지, 부마 민주항쟁 이런 것까지도 다 독재라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깨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지. 공정한 투표에 의해서 이걸 정권을 바꾸자는 것보다는 주먹이 앞선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주거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것이 건축가들로서도 참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건설부 장관도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걸 방법을 잘 했더라면 좋은 환경을 아까 내가 네덜란드 얘기했듯이 빠른 시간에 돈 적게 들이고 합리적으로 다 어포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 이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 1970년대쯤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김현옥 시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공원에 있는 것들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됐다. 정리를 해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런지 모르지만 서울 시내 시형 아파트, 시민 아파트라는 게 산등송이마다 있었어요. 옥인 아파트, 청운 아파트, 낙산 아파트, 이게 다 산내에 있던 아파트들이야. 그때 지은 시민 아파트들이에요. 여기 지금 흰 옷 입은 사람이 박 대통령인데, 응? 아파트 준공식에 대통령이 가는 거 생각해 봐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건 지금 와우 아파트라는 곳이에요. 와우산 어딘지 알아요? 홍익대학 뒤에 있는 와우산이라고 있어. 거기다가 대표적으로 시민 아파트를 이렇게 엉성한 걸 제일 지었는데 무너졌어. 부실공사. 이거 지금 여기 뭐 이런 거. 근데 아까 같이 제일 잘 보이게 대통령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앞에 전면에다 지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또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철근도 빼먹고 시멘트도 덜 집어넣고 했어요.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면요, 이 건물에 이번에 포항에서 무슨 뭐 피로티 구조가 어떻고 뭐 그런 경우에 지진을 생각하지 않고도 이 건물의 무게가 다 계산이 해서 나오니까 무게가 얼마일 때는 기둥이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계산 나온 그대로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곱하기 3해요. 세이프티 팩터라고, 안전율이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부딪히거나 뭐 하거나 지진이 있어도 좀 안전하게 딱 그것만 해놓으면 조금만 오버되면 무너질 테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 배쯤 더 봐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기둥 하나가 그걸 못 견디고 무너질 정도라면 우리가 철근 3개 집어넣으려고 그럴 때 곱하기 3 했으니까 9개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9개 집어넣은 거에서 그럼 6개를 빼먹어도 무너지진 않잖아. 근데 무너졌다는 건 9개 중에서 3개도 안 남기고 빼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엉망으로 부실을 한 거야.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나중에 보니까 뭐 어쩌고 불순물이 콘크리트 배합 비율도 나빴고 철근도 빼먹었고 뭐 기초도 나빠가지고 이 땅이 물렁물렁해졌고 뭐 등등 해서 이제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좀 더 큰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제 여기 나와요. 그 후에 아마 여러분들 이 중에 읽은 책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문학작품이나 역사 기록에 아까 얘기한 광주대단지나 와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요. 이건 뭐 역사적인 사건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잘못하고 정치가들이 잘못 이용한 이 안타까운 반성해야 될 일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듯이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가 전부 그냥 아파트 공화국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그 초창기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또 건축가들이나 건축가 교수들이나 건축학회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걸 좀 하면서 잘 해가지고 고루고루 잘 살지 못했을까 하는 거에 이제 좀 반성을 하자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제가 김수근 선생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바로 이제 이렇게 막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 그 절대적인 사회 요구에 직면해 있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후진국 취급을 받았냐 하면 세계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어디 가면 우리나라에 가서 농업 전문가, 건설 전문가가 무슨 도시계획도 고문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뭐 그런 거 해주잖아요. 네.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건설부에 미국에서 온 고문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젊은 사람이야. 오스왈드 네글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90 넘어 살아 있어요. 보스턴에. 근데 그때 30몇 살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졸업한 젊은 청년 하나가 건설부 장관 옆에 앉아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이걸 고문하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에 온 선진국의 고문관이야. 전도사 같은 느낌. 그렇지. 지도자지, 지도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트를 빨리 많이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이게 당면 과제니까 내가 일하던 김수근 건축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가장 아까도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장 돈을 작게 들이고도 사람들이 미니멈에 그래도 이걸 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해 주는 방법이 뭐가 제일 좋겠냐 했을 때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집을 이렇게 완벽하게 마루 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에 전기 배선, 그 다음에 난방, 그 다음에 위생 설비,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부담을 안 느끼고 들어와서 살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일용 저것도 벌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거비의 지출을 많이 안 해주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해주면서 스스로 자력으로 뭘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라는 것이 우리 사무실하고 이 네글러라는 고문관하고의 합의된 거였어요.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 무슨 뭐 저렇게 근사한 뭐 유리하고 뭐 해가지고는 다 어포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된다. 미니멈만 해가지고 빨리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개량해 나가는 걸 하자 하는 방법으로서 4평짜리 집을 제안을 했어요. 시장님한테다가. 4평이라면 3.6m 가로 세로 3.6m. 다다미 방으로 하면 4장. 8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걸로 하면 금방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빠른 시일 안에. 근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일단 자리를 잡아놓고 스스로 돈이 생길 때마다 조명기구도 갖다 달고 창문도 새로 달고 스스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 셀프 헬프 시스템, 자력으로 뭘 하자는 그런 걸 활용을 하자. 그런 식으로 4평짜리를 만들었는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가 추후 돈이 생기면 8평, 12평, 16평 늘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취에 관한 그 욕구를
자극시켜가지고 언젠가는 자기들 이 적당한 면적의 집을 갖도록 필요에 따라서 혼자 사는 사람은 그냥 4평 가지고 계속 살아도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8평, 12평 또 더 늘어나게 그렇게 하죠. 권리기용이랄게요. 한마디로 플렉시블한 걸 만들어야 된다. 4배수네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4평짜리를 다 공급을 하자 우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큰 그 갈림길이에요 거기가. 이제 네글러라는 사람을 2014년에 MBC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작은 집 공간 혁명이라는 다큐 필름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다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현옥 시장한테 가서 우리가 브리핑을 했어요. 이런 방법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하자. 근데 김현옥은 자기는 아까 와우 아파트에서 봤듯이 대통령한테 보여야 돼. 실적.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데 야, 미국 놈이 우리한테 4평짜리 집을 제안을 해? 너는 집에 너 4평에 사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막 욕하고 막 그래서 깽판이 났어. 그 회의가. 나는 말이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만일에 그때 시장이 그걸 채택을 해가지고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좋은 방법이다 한번 해보자 했더라면 아마 우리나라의 주택 문화, 건축 정책, 아파트, 환경 보존 문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어. 근데 그때 그 얄팍한 그 다른 요소들 때문에 그걸 채택을 안 하고 시형 아파트라는 것이 13평으로 결정이 났어요. 사실은 13평이라는 것도 이 넉넉한 면적은 아니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산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한테 13평짜리 아파트를 분양권을 나눠줬는데 그걸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어포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양권을 아무리 받아도.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분양권을 자기보다 수입 높은 계층에다 팔고 그 사람들 또 딴 데로 도시 유랑민으로 또 떠도는 거야. 자기가 저걸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잘못 계산된 거지. 단추가 잘못 깨진 거죠. 그래서 13평, 11평. 얼마 전까지 있어요. 잠실 시형 아파트, 무슨 옥인 시민 아파트, 낙산 시민 아파트 몰라요? 생각 안 나? 산꼭대기에 있는 것들? 잠실 시형 아파트 11평짜리 지금도 있어. 있어요. 그거는 땅 응? 그 작은 아파트 본 거 같은 잠실 근처에. 그러니까 이제 요새 진 것도 있고 네. 옛날에 그때 진 것들인데 그것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들한테 제공되지 못하고 그보다 수입이 한 단계 높은 사람들한테 차지가 되고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났으니까 결국 똑같은 해결 방법이 안 된 거야 이게. 그러면은 그 분양권이 있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 되팔았을 때 수입이 더 높은 사람이 그거 사면은 그 사람은 이미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주택자가 되면서 주택의 개념이 거주의 개념에서 투기, 그렇죠. 전환되는. 맞죠. 그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그것이 바로 땅과 주택이라는 걸 공적인 재산, 공유 재산이라고 생각 안 하고 투기 목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 발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 이사를 몇 번 다니면 집을 자꾸 키워 나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투기 대상이다. 재산을 불리는데. 재산 불리는 재산이다. 그거 잘하는 사람은 부자 되고 그거 못한 사람은 거지다.
이렇게 사회의 이 계층 간의 저 불화를 조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갈림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2012년에 내가 동아일보에 인터뷰했을 때 네글러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내가 그 후에 계속해서 이 추구해온 것은 우리는 아파트라는 게 우리 이 생활 문화에 안 맞는 시스템이고 안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71년에 네덜란드 공부하러 가기 전에 경향신문에 제시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까 본 이쪽에 맨 끝에 나온 땅콩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본 적 있습니다. 땅콩이라는 것은 한 통 속에 알맹이가 2개 들었지. 네. 그래서 2집이 붙어서 한 집에 살면 돈이 한 30% 적게 들어요. 공사비가. 그러면서 보온에도 좋고 뭐 하지만 가능하면 아파트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 전세금을 빼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게 땅콩집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실제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살 집을 한마디로 생체 실험을 한 거야. 임상 실험을. 마루타야. 그래가지고 자기 용인 수지인가 어디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가 3억이야. 친구 2사람이 3억씩을 빼서 6억을 만들어서 땅을 사고 붙은 집을 지어서 우리 같이 살아보자. 한 사람은 건축한 사람이니까 그래,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또 나중에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집만 지어서 살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자. 그게 땅콩밭이에요. 땅콩집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땅콩밭이야. 내가 유럽에서 가장 인상 깊고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아주 개인주의적인 세상이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있어요. 협조하면 더 큰 걸 이룬다는 걸. 그래서 땅콩밭에서는 어떤 걸 하냐 하면, 원래 땅콩집을 한 이 직원들은 층간 소음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말이야 방방 뛰는 게 동물적인 본능이야. 뛰지 않는 애는 아픈 애들이야. 그럼 근데 조금만 움직이면 아래층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자기 엄마를 막 야단치고, 그럼 애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뭐 잘못했냐, 왜 우리 엄마가 저렇게 꼼짝 못할까? 그 트라우마가 어떤 애들한테 평생 안 없어져요. 나 뛰면 안 된다. 뛰고 싶은데 막 참아야 돼. 어린아이들이 그걸, 근데 내가 지금 우리 직원이 그걸 만든 땅콩집으로 전세금을 빼서 집을 짓고 나가보니까 애들 천국이 된 거야. 마음대로 뛰어도 좋고 그냥. 응? 계단에서 미끄럼 타고 뭐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땅에다 뭐 상추도 심어 먹고 뭐 하는 걸 보고, 내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더 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땅콩집을 그러면 10채를 지어주자. 그럼 20세대가 같이 살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산 이런 몇 군데 이제 공동체 땅콩밭 실험을 해봤는데, 나는 그런 것이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 그 동네에 사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 애들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 하나 둘 있는 고만고만한 커플들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서로 규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무슨 양보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 자유로운 영혼이잖아. 그런데 조금만 양보하고 하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걸 아니까 따라오는 거야. 현실적으로 돈이 세이브가 되고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면 20세대가 같이 모여 산다. 그러면 애들이 초등학교 갔다 한 3시나 돼서 학교에 다 돌아와. 그러면 되게 맞벌이 부부들이니까 집이 비어 있는데 애들이 갈 데가 없어. 그럼 그 중에서 엄마들, 시간 있는 엄마들이 품앗이로 돌아가면서 애들 다 봐줘. 두레 개 같은. 같은 느낌. 둘이지. 네. 예전에 두레 같은. 그러면 더 좋은 것은 그 중에 그 엄마 중에 뭐 그림 공부하는 사람, 피아노 하는 사람 있으면 또 애들 또 그런 것도 가르쳐줘. 그러면 얘네들이 어린이집에 가거나 학교에서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있고 집에 와서 자기 아이들 같이 봐주니까 간식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믿을만 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40만 원이 매달 세이브가 된다. 그건 바로 공동체로 살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그거에 대한 이익이구나. 유럽에서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그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저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20세대가 모여 살면 왜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있어야 되냐. 그럼 우리 10대만 가지고 공동으로 한번 쉐어를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 차에다가 뭐 개인 물건 아무거나 늘어놓고 막 그렇게 그것만 좀 참으면 자동차 기름값이 한 달에 50만 원이 세이브 되더라. 그럼 내가 그 참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저기 돼 있어요. 서로 양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친환경적인 주택을 우리 모여서 한번 같이 지어보자. 이런 공동주택. 또는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 아파트에서 맨날 연습하려니까 시끄럽다고 하면 우리끼리 마음대로 한번 놀아볼 수 있는 단지를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이익관계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취미, 동호인, 동창들 또 무슨 이념이 같은 사람들 우리 친환경적으로 살아보자. 또 동굴 속에서만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가 해놓은 아파트라는 것은, 아파트가 지난번에 그 전주에서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아파트라는 것은 영어 어원이 뭐예요? 떨어져 있다는 건 아파트 아니야? 네? 그 넬슨 만델라가 그 남아공을 참시했던 영국 놈들이 했던 정책이 아파르테이트야. 분리 정책이야. 흑백 분리. 한마디로 아파트라는 것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사람들을 분해해서 분리해서 소위 말하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인 걸로 돼 있으나 바로 그 아파트라는 그 분리라는 그 의미심장한 그 뜻 때문에 가족의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온 방법들인데. 산해전 저. 네? 산해전 아파트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게 돼가지고 청운 아파트라는 게 바로 얼마 전까지도 청운동 꼭대기에 있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 철거를 한 것이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윤동주 언덕이 됐지. 공원이 돼 있어요. 가봤어요? 저 학과 이게 얼마 전까지도 이런 데였어.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늦은 거지. 빨리 이걸 했더라면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낙산 아파트는 낙산 어디냐면 내 사무실 있는 대학로 뒤산 거기 이게 바로 김현옥 시장이 지은 11평짜리 시민 아파트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뭐 경치는 제일 좋지. 밤에 뭐 서울 시내 내려다 보이고.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사람들한테 다 이게 어포드 하려고 그러니까 맨 아래 내려가야 화장실 있어. 아침에 난리 나, 줄 서고 막.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 화장실을 공동으로 했네. 와. 화장실이 돈이 제일 많이 들거든, 공사비가. 방수하고 파이프 넣고 무슨 변기 깔고 무슨. 낙산 올라가 봤는데 엄청 여기가 경사도 가파르고 높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공원이었는데 거기다가 무허가를 짓고 사는 걸 쫓아내고 거기다 이걸 짓고 그 사람들을 집어넣겠다는 발상이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다 철거했어요, 얼마 전에. 성곽이 지금 들어가요. 이렇게 됐어. 역시. 공원이 됐어. 근데 자연의 그 복원력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요?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그 풀과 데이트가 장성 못 차려. 종로 아까 몰랐어요. 옥인동에 내가 지금 옥인동에 사는데 옥인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2011년 사진이네요. 이것이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김현옥의 작품들이야. 박정희의 작품들이야. 근데 이것도 마지막까지, 근데 여긴 너무너무 주변 인왕산이 좋고 무슨 뭐 계곡물이 좋고 하니까 이 건물 자체는 개판이지만, 그래, 소리.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이걸 철거를 하기로 하고, 요게 11평짜리, 13평짜리 그런 거예요. 철거를 하기로 하고 640억인가를 들여서 보상까지 해주면서 다 내보냈어. 그러고 철거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런, 나중에 한번 가봐요. 이런 이쁜 돌 다리가 나왔어.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 철거 인부들이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가 보다? 이게 뭐예요? 하고 서울시 문화재 뭐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좀 보라 했더니 이게 겸재의 수성계곡이라는 겸재 그림에 나오는 요 다리다. 라고 고증이 됐어요. 문화재야. 그래서 철거한 자리를 아까 윤동주 언덕같이 그렇게 공원으로 만들려다가 그러지 말자. 겸재의 그림에 나오는 걸 그대로 재현을 하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서촌, 북촌 전체 통틀어서 최고의 명소가 된 거예요. 그럼 저 다리는 지금도 건널 수 있나요? 그럼. 그런데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만일에 그때 김현옥 시장이랑 박정희랑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아파트를 지었으면 이걸 다 깨가지고 여기다 기초를 하고 올렸을 거 아니야. 이걸 그냥 놔둔 채로 거기다가 벽을 싼 거야. 그 천만다행이지 지금. 엉망으로 한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아이러니하네요. 뭐라 그럴까? 코미디야. 진짜 블랙 코미디네요, 진짜. 그래서 공사한 게 전화해보고. 감사한 거야, 진짜 감사해. 문화재 보존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그 수성 물소리 계곡이에요. 그 물소리 그대로 나고 정자도 져놓고 겸재 그림에 나오는 그대로 복원을 한 거예요. 겸재란 사람 알죠? 겸재정선. 네. 아마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진경산수 나오지. 인왕제색도라는 게 겸재의 그림인데 인왕산을 그린 거. 그게 국보예요 지금. 겸재라는 사람의 그 얘기는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진경산수라는 것은 산수화를 그리는데 진경을 그리자.
화풍에 대한 운동이에요. 그 전까지는 중국 화풍을 따라서 아마 그림 한 사람 있었지만 남송화, 북종화, 뭐 중국 풍을 따라서 기암절벽을 막 그리고 이 현실에 없는 것 같은 이상한 산들 있잖아요. 낙타등 같은 막 산 그리고 중국 그림들 그런 거를 막 열심히 그렸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이 사대주의에 찌들었던 송나라가 원나라 몽고한테 망한 걸 꼴을 보고 야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충성했던 명나라가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망하는 걸 보고 아이고 진짜 믿을 놈 없구나. 그래서 우리 걸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그림에서 나오기 운동 시작해서 중국 그림 따라하지 말고 리얼 풍경을 그리자. 그것이 인왕제색도를 겸제가 그리고 진경산수 운동을 하고 그것이 단원 김홍도, 이인문 이게 조선 왕조 후반기에 이 영정조 시대에 조선의 르네상스가 되는 신용복도 그런 운동이에요. 하여튼 그 진경산수 운동을 한 겸제가 가장 사랑했던 동네에 지금 오늘 이 겸제 그림 그대로 복원이 됐다는 거. 예? 다만 그런 만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이 부분 남겨놨어. 이거 없으면 아무도 기억을 못할 거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말이에요. 발도 담그고 옛날에 그 아파트 있던 자리에 도롱뇽도 살고 가재도 살고